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서요,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대를 보냅니다. 항공모함 3대를 보낸다는 건요, 사실상 전쟁을 하겠다는 미국의 신호랑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 3대가 온다는 것은 한 국가가 전면전을 할 때 들어가는 무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이 조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주요 상품에 대해서 거의 관세가 0입니다. 일본은 근데 관세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일본은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나 이런 분들, 일본 사람들은요, 오히려 조금 남겨두고 할 걸 후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저런 식으로 수출 통제를 해주고 중국산 반도체가 해외로 못 나오게 막아준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말한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은 무엇이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예,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쓴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면 보통 북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본인의 표현은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잊었지만 사실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자면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서요,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대를 보냅니다. 항공모함 3대를 보낸다는 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상 전쟁을 하겠다는 미국의 신호랑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 3대가 온다는 것은 그 항공력 그리고 갖추고 있는 모든 무기를 볼 때 한 국가가 전면전을 할 때 들어가는 무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CIA에 당시에 뭘 만들었냐면요,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만들었습니다. 한국 임무 센터죠. 이 말은 CIA에서 처음으로 한 국가를 대비해서 만든 미션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 정치인들이 CIA에 가면 어떤 브리핑을 했느냐? 미국에서 브리핑한 것은 한반도의 전쟁 날 확률은 41%가 넘는다. 언제든 조심하라고 그때 브리핑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브리핑을 들은 한국 정치인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약간 충격을 먹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한국에는 보도가 되지 않죠. 우리가 그 기자를 하면서도 그런 걸 다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한국 국민들을 우리가 일부러 동요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북한 김정은에도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은에게 대해서 로켓맨이라고 조롱하고요, 김정은이 자살 특공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핵 버튼이 더 네 거보다 크다, 우리는 장전 완료됐다, 이런 강한 트위터를 날립니다. 이건 기존의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벽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나중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히 이런 북한과의 협상이 아니라 관세, 무역, 모든 것에서 전면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 이 정도에서 만족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주시하고 어떤 걸 또 카드로 꺼내들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보면요, 최근에 저희 연휴 기간에 콜롬비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렸는데요, 콜롬비아가 이민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올린 게 관세를 20%로 올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일주일 후에 50%로 올린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을 제재하고요, 금융적으로도 제재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산 통관을 철저히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재하고 비자 발급까지 중단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란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데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콜롬비아는요, 한국의 6.25의 참전국입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거의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이거든요. 미국이 동맹국,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나토 이외에는요, 약 18개국의 동맹국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그리고 최근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 아르헨티나는요, 나라 그쪽 지역에 약간 맹주격이니까 그 미국이 관리를 위해서 넣어준 나라고요. 콜롬비아는 우리나라 6.25 때도 참전하고 이라크 전에도 참전한 중남미의 유일한 참전국입니다. 그런데 콜롬비아가 지금 좌파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런 콜롬비아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이 동맹국이라고 한 나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고 거기다가 금융 제재를 하고 통관까지 철저히 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콜롬비아산 물건을 잘 받아들이지 않도록 괴롭히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가니까 콜롬비아가 바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잘 지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대신 우리가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오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만듭니다.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동맹이라고 봐주지도 않고요. 우리가 또 일기 시절에 중국과 협상을 했던 걸 보면요.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밀어붙입니다. 처음 500억 달러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거든요. 그런 다음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그래, 500억 달러 니들 보복했어? 그럼 2천억 달러 더 해. 그래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또 보복 관세를 매깁니다. 거기 또 2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중국도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말로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중국이 협상 서류를 보냅니다. 협상 서류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신호등 협상 서류를 보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것, 주황색은 얘기하다 보면 어떤 답변이 도출될 수 있는 것, 빨간색은 절대 안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빨간색만 협상하게 시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적당히 물러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를 원하는지를 잘 살펴서요. 우리도 단계적으로 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내민 거에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미 관계에 좀 좋을 리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2021년이죠. 야인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남쪽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찾아온 뉴욕타임스 기자를 만나서요. 당신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1기에 못해서 아쉬운 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독일 수출차에 제대로 된 관세를 물리지 못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죠. 관세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 한국의 방위비를 올리지 못한 게 아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방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삼성 TV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뭐 다 파는데 우리 방위비도 올려주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까지 불렀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만 보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란 사람이 과격하게 말을 해서 그렇지 이제 한미 관계도 그리고 한미 동맹도 좀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때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듯이 우크라이나 그 물자를 지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광물로 받는다고 하고 우리가 낸 돈을 찾아와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히토류나 광물 개발 대금의 50%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 약속을 잘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는 70년 전에 어땠느냐? 우리는 원조를 받고 상호 방위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 보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 한미 동맹은 우리가 견고하게 잘 갖고 왔지만 한쪽 일방이 파기를 선언하면 1년 후에 자동적으로 파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70년 전에 참전했던 우리의 미국의 참전 용사들은 이제 또 대부분 돌아가셨고 그 유대 관계가 사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려면 좀 더 성숙한 관계로 가야 되는데 미군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우리가 좀 더 기여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러스틱 미 상무장관 취임 선서장에서 좀 재밌는 농담을 했는데요. 이 농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치환한다는 건데요. 이게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가로서의 이 사고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러스틱 상무장관은 9.11 테러 당시에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근무하던 그 러스틱 상무장관의 회사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상무장관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 아침 아내가 짜증을 낸 거예요.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적이 있느냐? 라고 해서 상무장관이 그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사이에 그 사고가 난 겁니다. 그 테러가 나서 사람들은 다 죽고 상무장관은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상무장관에 데려다 준 아들에게 뭐를 했냐? 카일이었어요, 이름이. 그 카일에게 말을 하면서 야, 너 혹시 그 일 때문에 너 아빠한테 더 유산 더 받아내려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한국 정서에 좀 부적절해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뭐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웃음이 크게 터졌는데요. 이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치환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절대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사고 구조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더 천착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인들 트럼프 1기 시절의 계산으로 주한미군 방위비의 약 3분의 1만이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미국인들은 계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 있는 항목별로 주는데요. 그 항목별로 미군이 다 쓰지 못해서 은행에 넣어놓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거는 니들이 쓰는데 하는 거고 실제로 주둔비는 이만큼 드는데 니들이 3분의 1밖에 내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50억 달러 내놔라, 100억 달러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거 사실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방위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주고 또 다른 데서 또 얻어내는 이런 지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가속화될 텐데요. 미중 갈등이 가속화되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가 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꼭 뭐 편을 안 서고 중간에서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일본 도시바가요, 냉전 시절에 1987년입니다. 그 몰래 최신 공작 기계를 소련에 팔았습니다. 소련에 팔았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 소련의 핵 잠수함을 어떤 식으로 탐지하고 있었냐면 소리로 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밀한 공작 기계가 없어서 프로펠러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도시바가에 판 게 들통났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요, 백악관 앞에서 도시바와 미국 상품 불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바 그 당시 반도체로 최강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본 반도체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공급망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눈치를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 당장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양쪽의 거를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70년 전에 어느 편인지가 명확하게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해진 안에서 우리가 중국과도 이미 FTA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편인지를 여기서 살짝 힘들어하거나 하면 양쪽에서 배척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경제적으로보다 훨씬 큽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따져도 선택은 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쪽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켜주고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정책 변화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사실 급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관세나 이렇게 명확한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침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의해서 쭉 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백악관 고위 관료와 어떻게 좀 잘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반도 문제를 많이 물었었는데요. 그분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분은 사실 백악관 최고위 회의에 거의 모든 그 안보 관련 회의에 배석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죠. 그분이 저를 만나준 건 아마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기사를 좀 써달라는 얘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과 만나서 들은 얘기 중에 현실화된 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급변하거든요. 왜냐, 그렇게 백악관까지 올라가가지고 서로 얘기했다는 건 이미 거의 결정됐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내부 검토와 상관없이 최상위급에서도 계속 정책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는 건 물론 모든 게 영향을 받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뭐 관세 때문에 우리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역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는데 우리의 경쟁국보다 적으면 피해를 덜 받으면 우리가 오히려 유리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포드하고 GM도 난립니다. 미국 회사니까 난리 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포드 CEO는 이대로 가면 한국하고 일본만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서 거의 매주 워싱턴 DC 출장을 가고 있다고 그 IR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GM도 해외 재고를 빨리 털어야 된다면서 가용한 모든 물량을 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한국 GM에 있는 물건이든 뭐든 실어서 지금 미국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그 관세가 자기들에게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GM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의 공급망은 캐나다, 멕시코와 다 엮여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생산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가 캐나다, 멕시코에도 가고
먹여지고 다른 나라에도 먹여지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그래도 자기들이 원가 경쟁력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이 오히려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쪽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지금 주판화를 튕기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 FTA가 있지만 미국이 관세 장벽을 치고 저기 캐나다, 멕시코에서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쪽에 공장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큰 문제가 그쪽에 있다고 그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정말 세밀하게 주판을 튕겨야 됩니다. 그쪽에서 바보가 아니라서 한국의 이익을 본다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차분하게 보면서 이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일단은 좀 차분하게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제트로, 그러니까 일본 무역기구죠. 우리의 코트라 같은 겁니다. 제트로에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생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공급망 조정을 4년 안에 트럼프 임기 안에 할 수는 없다. 대부분 답을 했다더라고요. 그 말은 관세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미리 지금 최대한 만들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데 공장들을 그 관세 때문에 폐쇄하고 바로 다른 공급망으로 옮길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면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도 지켜보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거 아니에요? 해가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해도 자기들한테 다른 데에 비해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지금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일부 손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은 상대적인 거고 우리의 경쟁 기업들에게도 또 큰 타격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의 수출 통제로 우리가 자칫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미국이 이렇게 중국 반도체를 자꾸 눌러주니까 한국 반도체가 지금까지 그나마 경쟁력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고요. 오히려 최근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한 걸 보면요. 중국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앞섰다고 한국에서도 평가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판매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저런 식으로 수출 통제를 해주고 중국산 반도체가 해외로 못 나오게 막아준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차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1기 때 한미 FTA 협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하자고 USTR에 지시하고 그 미 무역 대표부죠. USTR이 한국에 2017년 7월인가 재협상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때 강하게 나가가지고요. USTR 사람들이 한국이 너무 세게 나온다. 버릇이 없을 정도로 세다라고 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해서 오랫동안 보질 않았어요. 물론 언젠간 해야 될 거지만요. 그러면서 뭐 물밑 접촉은 있었겠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기회다. 한미 FTA 재협상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 철강 관세 쿼터로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풀어주고 한미 FTA를 타결하자라고 해서 한국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서 금방 타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철강 무관세 쿼터를 크게 받아내거든요. 전년도에 한 80% 정도. 이거는 일본도 그때 못해가지고 바이든 정부까지 와서야 겨우 풀었던 겁니다. 한국이 그때는 되게 잘한 거죠. 이렇듯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또 운이 따라주면 우리에게 좋은 식으로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협상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요. 협상을 하고 나면 상대국들이 다 자기들도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한미 FTA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잘했다. 핵심 이익을 지켰다고 했는데 미국은 가장 큰 협상의 성공으로 한미 FTA를 듭니다. 왜냐? 미국은 그때 픽업 트럭을 지켰거든요. 한국 자동차가 픽업 트럭도 단계적으로 무관세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픽업 트럭 무관세를 20년 후로 미룹니다. 미국이요. 미국에 왜 픽업 트럭이 중요하냐? 한국은 뭐 픽업 트럭이 중요한 나라가 아닙니다만 미국 자동차 이익 대부분이 픽업 트럭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단이나 이런 게 경쟁력이 사실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대부분이 픽업 트럭에서 나오는데 이 픽업 트럭 시장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이 대성공한 협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양쪽으로 협상을 성공했다고 말하니까요.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하게 밀어붙이지만 결국 합의할 때를 보면 좀 합리적인 선에서 찾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차분히 지켜보면서 협상을 하면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압박을 역이용해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요, 전 세계 싱크탱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미국만을 위한 공급망, 중국만을 위한 공급망이 새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다 보니까 이제 1기 때부터 과격하게 밀어붙이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2기 때 더 가속화돼서 미국만을 위한 공급망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폭풍이 지나고 나면요, 오히려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산업의 가장 큰 경쟁자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 중국이란 경쟁자가 있는데요. 그 중국을 떠나서 중국이 없는 새로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없는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더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그쪽 블록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이 하던 역할을 중국과의 경쟁을 덜하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회원권을 산 거잖아요. 그 회원권 아래에서 좀 더 우리의 제조업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겁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거대한 조류를 보고 단기간에는 문제가 있고 단기간에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거대한 조류를 보고 우리가 미리미리 투자하고 공급망을 바꿔가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우리 사드 사태입니다. 우리 사드 사태가 났을 때 한한령이 있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 몰려나고 하면서 이거 뭐 중국 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초를 겪고 난리냐.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는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만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굉장히 낮추면서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된 겁니다. 수출처에서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런 거 없었던 독일이나 유럽 기업들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 자동차 업체들 중국 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가 근데 중국 시장에서 점점 몰려나고요. 경쟁력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대체 시장 찾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대체 수출처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지금 약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국이랑 완전히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어차피 이렇게 갈라지는 세상으로 가면 우리가 그 세상에 맞춰서 시장을 선점하고 그 공급망을 선전하는 쪽으로 미리 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한국은 그렇게 또 빨리 움직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잖아요. 그때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1,0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40조 정도 되는 돈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옆에서 뭐라 그랬냐? 기억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2,000억 달러 되나요? 라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없고 또 없는 식으로 베팅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았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한국을 워낙 방위비로 몰아붙이니까 장군들이 꾀를 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평택 미군 기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미군 기지를 짓는데 1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80%를 한국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군 장성들이 한국 동맹을 좀 생각을 하고 동맹을 좀 봐주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트럼프를 좀 설득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왜 100% 안 냈어요?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습니다. 뭘 주면 하나 더 엎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볼 때 일본이 조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바 총리가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투구를 선물하고요. 가서 1조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을 보면 상호 관세부터 뭐 다 부과하겠다 이런 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협상이 진행돼야 아는 거겠지만 일본이 명확하게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협상이 더 돼봐야 알지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미국과 FTA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FTA가 있어서 상호 관세는 서로 관세를 매긴 만큼 매기는 거잖아요. 한국은 미국과의 주요 상품에 대해서 거의 관세가 0입니다. 일본은 근데 관세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요. 어찌됐든 오히려 일본은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한 상황에 수치적으로는 불리합니다. 물론 모든 걸 고려해서 나중에 협상에서 나오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나 이런 분들, 일본 사람들은요. 오히려 조금 남겨두고 할 걸 이런 후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정말 눈치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치코치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뭐 손자병법에서도 적의 형세를 보고 따라가며 이긴다는 개념이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짜기보다는요. 상대의 행동을 보며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건데요. 제가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보다 대응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응을 얼마나 적확하고 현명하게 하느냐 그리고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 납니다. 우리 한미 FTA 과거에 협상했던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민간과 정부와 이렇게 합쳐서 정말 머리를 짜내야지 그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무기는 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싸고 성능, 품질이 좋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특히 무기의 세계에서는 일단 가성비라고 표현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무기를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뭐 배달을 해주느냐, 델리버리 타임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의 무기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뭐 천무, 뭐 단장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뭐 40km에서 60km까지 날릴 수 있는 무기잖아요.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인데 그런 것들이 왜 인기가 좋느냐?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폴란드에서 우리를 이제 많이 사줬는데 동종의 그 다른 나라 무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독일의 PGH 2000이라는 그 포가 있어요. 이거보다 성능은 거의 유사한데 가격이 절반이에요. K2 전차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에이브램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이런 거 비교하는데 그거 마찬가지. 성능은 거의 유사 또는 대등한데 절반.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뭐 영국 이런 데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생산 라인을 다 줄였어요. 그런데 주문하면 언제 올지가 몰라. 생산 라인을 줄였기 때문에. 미국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 주문하면은 언제 올지 몰라. 주문도 잘 안 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폴란드가 불안해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침공을 당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폴란드에서는 기존에 있던 무기를 지원해줬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자기를 가지고 있던 무기를 지원해주고 자기들은 새 무기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저기 미국,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런 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무기가 가성비가 제일 뛰어나더라.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가 최근 한국의 2022년도에는 정점을 찍었는데 한국의 무기를 제일 많이 샀어요. 뭐 그야말로 한국의 무기를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홍보대사. 폴란드가. 그래가지고 K9 자주포, K2 전차, 뭐 그다음에 F-50 공격기, 그다음에 뭐 천무, 단장포 이런 것들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요. 지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시장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것들. 그래서 한국의 무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우리가 돈 내면서 세금 내면서 짜증을 좀 냈잖아요. 언제까지 돈만 낼 거야 그랬는데 이것이 북한하고 굉장히 대치하면서 나쁜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북한을 경쟁하면서 우리가 전력 비축 물자도 막 60일 이상 유지하고 생산 라인도 항상 성능 개량하고 유지를 해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강점이 된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 이제 K2 전차 같은 건 수출을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보다 2, 3개월 먼저 배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거든. 지금 무기 시장에서 항상 딜레이. 늦으면 늦었지 빨리 오는 건 없어. 그런 것도 입소문 타고 나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다 가격은 싸. 성능은 뭐 거의 탑 수준이야. 이러기 때문에 안 팔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K9 자주포는 무기 시장에서는 한국의 BTS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의 첨단 무기 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왜 한국의 무기가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정점이 2022년 폴란드에 이제 수출하면서 그 2022년이 173억 불 1년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국가 전략 무기로 전략 상품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막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도와줬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팔린 것들 중에 일진으로 볼 수 있는 게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천무 이런 것들이에요. 단장포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진으로 지금 막 팔려나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천궁, 그 이라크, UAE, 사우디 이런 데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수조 원씩 나가요. 수조 원씩. 그다음에 천궁 같은 경우는 항공기용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거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들어서는 뭐 또 이제 현궁, 그다음 지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천무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천무는 이제 막 그 다연장포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각축전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FA-50 공격기 이것도 미국에서 이제 이 기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T-50이라는 저 훈련기를 만들었는데 그 기술을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성능이 좋아요. 우리는 IT 기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항전 장비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전자전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전자 기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불편하게 팔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
페루에 또 호위함, 함정까지 수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해공 무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유지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원래 1등 하는 것보다 1등 유지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K9 자주포, K2전차, FA-50 공격기, 그다음에 뭐 천무, 천공, 현공, 그다음에 뭐 최근에 들어서는 그 미국의 또 시장에 진입하는 게 하나 있어요. FCT 외국 비교 해외 무기 시험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비공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천주국 미국 시장을 녹화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뭐 국민들을 보면 좋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들은 우리의 이제 과제죠. 미국이 아직까지는 수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까다롭고 거기에 판매를 하려면은 뭐 상호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맺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 해가지고 좀 불평등 조약이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미국산 그 부품이 65% 이상 안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른 동종에 50% 이상 더 붙여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 경쟁이 안 되지. 50%더 내라 하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기 힘든데 틈새 시장이 있다면은 미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봐요. 어느 나라가 뭘 잘하는지 보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한국에 이제 비공이라는 2.75인치 라켓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NLL 근해에서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공격하려고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예산도 따놨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거기 판매 시장을 노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무인 차량, 다목적 무인 차량 이런 것도 지금 FCT를 통과해가지고 대기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을 활용해서 노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쪽에 파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의 잠수함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은 1990년도부터 독일에서 1200톤짜리, 1800톤짜리 를 원자재를 수입하다가 우리가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조립 생산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성능은 독일 성능이죠. 근데 이걸 쭉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역설계하고 하면서 독자적인 3,000톤급짜리 만드는 게 도산 안창호함이에요. 이 도산 안창호함은 그야말로 여기저기 뭐 미국 기술, 독일 기술, 뭐 서방 기술 다 이게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 그런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독일 기술은 베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잠수함으로 탄생을 시켰어요. 2021년도에. 거기에는 디젤 잠수함에 거의 없는 수직 발사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음양 무반향 타일 같은 걸 적용해가지고 이 소음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원래 디젤 잠수함은 어뢰 기뢰가 주목인데 거기다가 어뢰 기뢰 그다음에 뭐 미사일도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거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잠대 지주 중에서도 수직 발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 육지의 뭐 평양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의 잠수함이 대단히 훌륭한 무기구나. 또 저도 이제 후배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 사실은 같이 독일에서 만든 잠수함하고 우리의 잠수함하고 훈련하면 우리가 먼저 잡고 안 잡힌다 이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잠수함에서 조용한다는 건. 이런 거 입소문이 나서 요새는 뭐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서 지금 살려고 해요. 그런데 잠수함 시장은 독일이 제일 1등이에요. 독일.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독일이 베스트셀러예요. 18개국에 170여 척을 수출한 나라니까. 뭐 누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프랑스. DCN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나발 회사인가 그 회사가 2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나 중국 우리 뭐 몇 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는데 우리도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 수출을 했는데 후속으로 수출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에서 잠수함을 살려는 나라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올해 말이나 캐나다나 폴란드 같은 올해 말이나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디젤 잠수함이 2차 세단까지 디젤 잠수함이 맹활약하면서 잠수함은 가성비가 뛰어난 해군의 무기다. 왜냐면은 엄청난 그 큰 해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영국보다 해군력 8대2 정도 열세했는데 영국을 거의 대등하게 이제 무찌른 그것이 주력 세력이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2차 대전까지 잘 싸우면서 해전의 양상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2차 대전 말경에 거의 태평양 해전하고 그다음 대서양 해전에서 전사한 잠수함 승조원이 5만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유언하다시피 한 게 이제 수상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올라가면은 잠수함 기술보다 잠수함을 공격하는 기술이 더 발달된 거예요. 항공기하고 막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전사를 많이 당했어요. 대서양 전투에서 2차 대전 말경에 항공기에서 공격받은 디지트가 56%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만들어 주시오. 이래가지고 유언하다시피 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독일하고 막 일본하고 경쟁하면서 핵잠수함 비슷한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다가 막 불도 나고 막 그랬어요. 불도 나고 그랬는데 그 전쟁이 끝났다고 다 완성을 못하고.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1954년도 45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1954년도니까 한 9년 정도 있다가 미국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잠수함 다 같은 얘기예요. 우라늄을 사용해가지고 핵분열 시켜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공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라늄 그 원자로만 돌아가면 되니까. 그럴 때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한데 디젤 잠수함은 계속 충전해야 되니까 물 위에서 충전했다가 충전된 배터리를 물속에서는 가야 되니까 이런 단점을 해결한 거죠. 일시에. 그래서 2차 대전까지 그렇게 잘 싸웠던 디젤 잠수함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핵잠수함 운용한 나라가 미국, 프랑스,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 강점이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서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우리도 핵잠수함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핵잠수함에는 원자로가 들어가잖아요.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의 원료잖아요. 핵무기 원료는 IAEA하고 NPT에서 계속 감시해요. 너 잠수함 만든다고 했는데 왜 잠수함 추진체로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서치를 한다고 감독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제한돼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가지려고 하나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이 6개 공항을 가지고 있어요. 핵잠수함은. 근데 우리도 가지려고 하고 지금 북한도 가지려고 하고 호주,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우라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핵잠수함은 좀 또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아요. 뭐 조그맣게 이 원자를 만들어 가지고 뭐 방사능 차폐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연동 장치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 고난도다. 그래서 만들기 어려운데 지금 북한이 막 그 핵잠수함 우리보다 먼저 만들려고 했어요. 잠수함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만들었는데 그 핵잠수함도 또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막 지금 뭐 김정은이가 그 뭐 2021년 8차 당대회 때도 1월 달에 핵잠수함 만들겠다 선언했다. 이렇게 막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핵잠수함 만들 수 있는 거는 원래 이제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두 가지 키인데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우라늄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지금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축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원자력 협정할 때도 농축 시설 안 갖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사와야 돼요. 우라늄을 농축된 우라늄을 사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오면은 IAEA NPT에서 계속 감독하는 거예요. 사다 어디다 쓰는가 이런 것들 심하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그동안에 이제 이 기본적인 기술은 다 우리가 개발했어요. 근데 우라늄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긴군옥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핵잠수함 아니더라도 일단 핵무기를 집어넣어라 SLBM에. 그래가지고 막 지금 시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확 바뀌어가지고 2021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우리도 핵잠수함을 갖자 하는 여론이 75.2%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자면 가는 거예요, 원래. 아무리 국제사회 반대해도 국민들이 내가 갖겠다는데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너 도움 안 줘도 돼. 안 도와줘도 돼. 이 정도 되면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력도 있다. 돈도 있다. 그런데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뭐 어느 정도 사와서는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든지 재처리 시설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핵잠수함은 뭐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뭐 방사능도 생기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친환경론자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친환경 반전 운동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경제력이 뭐 5, 60배 떨어지는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왜 못해?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다 지켜줄 거야? 이런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군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아마 이렇게 방송을 여러 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러나 이제 안정적으로 오라는 공급망 이 문제가 지금 확실하게 풀리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죠. 핵 잠수함을 만든다면 어떤 전략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한국이 꼭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디젤 잠수함 건조 능력은 최상에 있어요. 근데 핵 잠수함은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호주도 오커스 동맹 결성해가지고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공부하시면 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핵잠수함 우리가 가지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중국이나 일본, 북한에서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런 무기가 되죠. 왜냐하면 핵잠수함은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최선봉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육지 공격받아도 최후까지 물속에 살아남아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 전략적인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핵무기를 여러 종류를 개발해가지고 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으로부터 항상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핵무기를 물속에 감추겠다. 이래서 만드는 게 김근옥함에 지금 SLBM을 숨기는 거예요. 지상의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게 SLBM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출항하면은 계속 조류를 따라다니는 뒤에 감시. 물속에 감시한다. 얘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지상에 있는 핵무기는 인공위성으로 다 감시하거든. 그래서 전쟁이 나면 거기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쏘든 말든 관심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술을 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냉전 시에 러시아 잠수함하고 미국 잠수함하고 계속 물속에 추적 작전하다가 부지기수로 부딪힌 게 있어요. 근데 서로 감시하다가 불법을 저리다 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고장나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행할 수 있는 거는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요. 핵잠수함만이 가능해요. 핵잠수함은 물속에서 24시간 고속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적하다가 들키면 도망가고 또 멀어지면 딱 속력을 내서 쫓아가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핵잠수함밖에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물속에 숨겨가지고 미국과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방치할 것이냐, 미국의 핵잠수함이 많은 미국한테 해달라고 할 것이냐,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력 10대 강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려면은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한 거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은 북한 우위로 이제 이 군사를 건설했는데 이제 북한은 핵무기 빼놓고 우리가 다 압도해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넘볼 수가 없다고. 이 정도로 우리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에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렸느냐. 미국이 없으면 미군이 철수하면은 반드시 그런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은 우리를 우습게 속국같이 생각하고 일본은 우리를 자기 노예같이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하려면은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국방에 제일 중요한 우리 한국적인 환경에서 제일 가성비가 뛰어난 게 핵잠수함이다. 거기에 이제 핵무기를 실을지 안 실을지는 나중 일이고 일단 그 SLBM까지 개발했으니까 그 SLBM으로 뭐 북경을 공격할 수 있고 동경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핵잠수함 갖는 것이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유용하다. 견제하고 나아가서는 대주변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핵잠수함이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서해는 직선으로 한국과 중국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 돼요. 제일 긴 데가 400km. 그런데 모든 국가는 영해 12해리,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는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라는 국제 해양법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200해리면 370km입니다. 근데 지금 서해가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370km의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740km가 있어야 안 겹칠 거 아니에요. 근데 400km밖에 없으니까 겹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고 어디까지가 당신네 바다다라는 거를 정해야 돼요. 그걸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해양 경계 획정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어업이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어업협정 논의를 시작을 해요. 2001년도에 이제 이게 타결이 되는데, 그래서 영해 12L이 빼고 이 겹치는 지역을 잠정 조치 수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잠정 조치 수역. 이 잠정 조치 수역은 어업이나 항행 이외에 다른 설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자원 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중국이 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 잠정 조치 수역 중국 측 끝자락에 선란 1호, 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연어 양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높이가 한 70m 되고 직경도 한 70m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구조물을 2개를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어업이나 항행 이외의 설비는 못하게 돼 있는데 뭐를 했는지 좀 보자. 그리고 우리 해경 조사선이 갔는데 중국의 해안경비대가 막았고, 그래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 우선 첫째, 잠정 조치 수역에서 뭔가를 할 때는 상호 협의하게 돼 있는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어업설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선란 16, 그러니까 딥블루예요. 깊을 심자에 남색 남자, 이런 이름을 붙은 양식장 2개 옆에 이 양식장을 관리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양식장 2개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비장에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헬기 착륙장이 있고 약 10여 명의 상주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음 먹기 따라서는 군사적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정조치 수역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해놨으니까 우리 입장은 거기에 계속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혹시 그걸 연결을 하면 마치 중국이 그 전에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한 것처럼 인공섬 만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영해에다 설치를 하면 될 일을 왜 잠정조치 수역에 와서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가지고 나가라, 철거해라 라고 했는데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서울에서 제3차 양국의 해양대화라는 게 열렸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했고 철거를 요구했을 때 중국은 거부를 했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앞으로도 12개의 그런 설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중국은 그런 계획이 없다,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지금 설치한 저 불법 구조물 여기도 조사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공동조사하자. 그러니까 조사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는 거기에 이런 불법 구조물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앞으로 계속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기 저 구조물은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적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해양 경계 획정을 할 때 더 많이 바다를 차지하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군사 작전에 사용되게 되면 우리 안보에도 위협을 끼칠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은 북한과 NLL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의 우회적 침투로가 될 수도 있다,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 동맹상의 상황에서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이 서해에서 벌어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약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군사적, 안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영유권적 측면, 이런 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안 되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부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우리도 똑같이 인공 구조물 만들어서 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중국은 그 인공 구조물이 이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그 쇠기둥을 박은 고착식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인공 구조물을, 대응 구조물을 만들면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기정사실화 해주겠죠? 너희도 만들었잖아. 우리가 만드니까. 그럼 우리가 2개 더하면, 중국이 2개 더하면 우리도 2개 더해. 10개 더하면 우리도 10개 더해. 이렇게 가면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퇴거, 철거, 당신들 중국 영해로 들어가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핵심이 바로 뭐예요? 해양 경계 획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해양 경계 획정을 논의를 시작하고 서두르는 계기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인공 구조물을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꼭 만들어야 한다면 부유식, 이동식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우리도 옮겨서 대응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인공 구조물에 대해서 똑같은 대응 설비를 하다 보면 기정사실화 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어쩌면 중국의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말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머리를 많이 싸매야 된다. 그 양측에 그렇게 이제 소위 거대 구조물 시설이 있으면 군대 작전도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중국군 작전도 어렵겠죠. 중국은 이 서해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이유가 중국에 지금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모항이 서해에 있습니다. 우리 서해에. 하나가 대련에 있고요. 하나가 청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의 해군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청도 밑에 황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055라는 최신의 중국의 강습 상륙함 4척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해양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계속 할 거니까 우리는 인공 구조물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력, 해군력을 건설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이다.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와 또 별도로 최근에 중국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한국의 군사기지나 뭐 이런 특정 기관을 촬영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호기심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 기소 의견으로 간 그 기소서를 보면 중국 간첩의 행동책이고 중국 정보기관의 지휘를 받았다, 이런 기소서가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중국의 영향력 통제를 받는 기관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정사실화, 공론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밝혀진다면 이거는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간첩법 이든 뭐 통제법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예외 없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간첩법이라는 거는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이 된, 설정이 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새로운 간첩법을 법제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처벌하는 그런 결기가 필요한 거죠. 봐주고 이래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닌 겁니다. 이미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인식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 공작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이전부터 다 갖고 있던 건데, 특히 한국의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 이런 것들은 중국이 볼 때 장기적으로 중국한테 플러스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미동맹의 약화, 와해라든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와해,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동아시아 국세에서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미일 삼각고리에서 한국이 제일 뭐라 그럴까요? 약한 고리. 뭐 미일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중국 견제라는 분명한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일은 한미보다 결속도가 더 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중국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보 정부, 보수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약간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와해시키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가 한미 동맹에 밀착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대한 밀착도가 약간 떨어지면서 그 상쇄분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중국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국익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보라는 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생사가 걸린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다른 나라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무기가 한국의 무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도와주면 돼.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한국이 한국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도 똑같은 거죠. 중국은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확고하게 우리의 원칙과 이익 범위를 설파하면서 양측을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게는 할 말, 뭐 중미가 다 마찬가지지만 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스탠스를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중국은 현재 보수 정부에 대해서 지나친 친미 일변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조금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 올라간 전략적 지위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면 한미 관계가 조금 뭐 소원해지기까지는 어렵지만 균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국 측이 끌어오게 되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주 다양한 한국의 유화 조치들을 하죠. 예를 들면 뭐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뭐 비자 면제 조치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년 열리지 않았던 한중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작년 5월에 리창 총리가 와서 한다든지, 또 올 10월 말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에이펙이 열리면 대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도 바로 옆에서 열리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 관계없이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존, 여기에 근거한 핵심적 내용을 잘 정리하고 그거에 관해서 미국에게, 중국에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가는 게 사실은 당장은 약간 삐걱거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한국의 위치를 정해주는데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중국만, 미국만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이 있잖아요. 특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는 북한이라는 가장 호전적인 집단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국식의 설득 방안, 한국식의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매우 강하게 해야 된다.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끌고 가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 땅을 매입해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용산의 소위 대통령실, 그 다음에 용산이라는 지역이 또 이제 국방부 본부들 뭐 이렇게 좀 밀집이 돼 있고 미 대사관 부지 이런 것들도 미군이 떠나고 나서 지금 확보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상당한 넓이의 공간을 중국 정부 명의로 매입을 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통 이제 해외 공관들은 해당 국가에서 차입을 해서 공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전에 중화민국 대사관을 우리가 이제 중화민국과 단교를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합법 정부로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공관도 자연스럽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관이 된 거죠. 대사관 부지가. 그런데 이제 그 대사관 자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관련 시설이나 또는 이제 자국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소위 홍보 활용성이 높은 활동을 하기 위한 부지를 구매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 중국도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부 명의로 부지를 구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지를 구매한 이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은 없었고 그 이후에 그 현재 한국 정부가 출범을 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그 대통령실을 그쪽으로 옮겼고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국가가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니까 그거를 뭐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거기가 자국의 중국이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 방범 설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거 설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게 또 서울 한복판이고 주변에 주요 시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워낙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가깝다 보니까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일본 도쿄 같은 지역의 건물들과 토지들도 중국에서 많이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통계에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약 65%가 중국인이 샀다. 그리고 주로 부천이나 화성 등에 집중이 돼 있다. 이거는 이제 그쪽 지역에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임야, 땅, 그 다음에 뭐 별장 이런 것들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시장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하면 우리가 그거를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게 불법 자금이라든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특정 시설물 옆에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토지 거래 허가, 매매 허가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의 토지나 가옥이나 이런 것들의 취득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이제 제주도 같은데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그 루이디라고 그래서 녹지입니다. 이름이 녹지 집단이 아주 대규모로 투자를 했고 또 개별적으로 중국인들이 돈이 많은 부호들이 땅을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제주도가 중국 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주도 지사라든가 이제 이런 정치권에서 이게 지나치게 제주도 땅이 외지인에 의해서 변병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막는 조치들을 했는데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외환 관리법을 강화함으로써 대량의 자금이 못 나가게 하는 자본 유출 규제법 같은 거를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정부 단위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적인 중국인들이 가옥이나 이런 걸 구매하는 현상들은 많이 있다. 그러면 한없이 사는 거 아니냐. 예전에요. 그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갈 때 뭐 월가를 일본이 다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의 건물들의 많은 건물들이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돈이 들어왔다고 영혼까지 뺏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종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뭔가 그 분위기가 끌려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런 토지 매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자체들이나 또 개별적으로는 적당한 매수자가 있으면은 뭐 파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제로 외국인한테는 팔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 토지나 이런 가옥을 사지 못하거든요. 다른 형태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면 물론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 토지나 가옥을 구매하는 게 시장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중국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규제의 강도가 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들어와서 그게 한국의 소위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는 당연히 막아야겠죠. 네, 그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한국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고, 물론 이제 2017년 사드 한한령 이후에 양국 간의 그런 교류가 상당히 침체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안 했다고 하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령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단체 여행 같은 건 막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별적인 여행객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해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멀잖아요. 유럽도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시장이 중국의 관광객들한테는 또는 해외 여행을 가는 분들한테는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좀 좋으니까 사실 여행을 갈 때는 뭐 경치를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그 다음 미래 이런 거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국 한번 가봐야지 미국 갔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처럼 한국을 갔더니 좀 이런 게 다른 게 있더라. 우리도 이제 우리한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다가올 미래가 이런 거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여행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올 겁니다. 이전에 그 중국의 1년 여행객들이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드 전에 1,000만 명 관광객 시대, 중국인 관광객 시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상호 방문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굉장히 그 비율이 떨어졌었는데, 중국이 이제 작년에 그 올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자를 풀었고, 단체 관광객 이런 것들도 우리도 지금 이제 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그렇다면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올 거다. 다만 관광을 왔다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중국인들도 상대적으로 또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 문제도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범죄 문제라든가 이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미 그 중국인 촌이 형성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영등포 일대 대림동이라든가 가리봉동, 그 다음에 우리 건국대학교 앞에 이런 데는 이미 중국인 거리가 형성이 돼 있고, 그거를 사실 이렇게 배관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국제교류 사회에서. 우리도 코리아타운이 여러 군데 형성이 돼 있고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현지의 규범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정상적인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죠. 다만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은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부분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교화를 극복을 하고 상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오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중국 가는데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중국은 웬만하면 가지 마라. 진짜 전쟁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여행 자제령이나 금지령들을 내리잖아요, 한국 외교부도.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분들이 와서 한국 사회의 선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관광객이나 이렇게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선진성, 미래성을 잘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특별히 우리가 규제를 하거나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중에 소위 최근에도 많이 나오지만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그거는 한국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행위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벌을 하고 법에 의한 분명한 처리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조장될 수 있는 그런 근거, 뿌리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노력들도 당연히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전반적인 중국인들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면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벌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소위 땅도 사고 기업체도 운영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어요.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전에 우리가 한국이 화교 사회가 뿌리를 잘 못 내리는 지역으로 아주 세계에서 유명하죠. 그 다른 지역의 중국인들은 훨씬 더 금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이라든가, 그거는 우리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와서 한국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럼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규범, 규정, 사회는 사회대로 한국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이 규범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또는 경제 활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뭐 국제화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그 마이너스적인 요인보다는 플러스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이러한 틈을 타서 중국이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서 소위 확대해 보겠다라는 이런 소위 이제 최근에는 뭐 영향력 공작이라는 말도 쓴단 말이죠. 그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혹시 뭐 한국의 규범을 파괴하고 한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런 것들도 완전히 혐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2년에 수교를 해서 지금 33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도 한국이 명확하게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대외 그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그 소위 규제라든가 처벌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미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생겼지만 이 소위 추방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 선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거는 법치국가로서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럼 우리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 간첩법의 간첩의 범위를 북한 관련해서 전 세계로 넓히는 게 작년에 한참 논의가 되다가 여전히 아직도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특정한 중국인이 우리 한국의 특정 기관을 촬영한다든가 얼마 전에는 뭐 주한 미군 기지에 비행기를 촬영한다든가 제주도 같은 데서도 공항에서 드론을 띄워서 뭘 촬영한다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뭐 다 가보셔서 아시지만 공항이라든가 군부대나 이런 데는 이 여기는 촬영 금지 구역이다 라고 분명히 써 있단 말이죠. 영어로도 써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그런 규정을 불사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이 뭐 촬영을 하고 이런다는 거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미래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 확보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법제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국제정세라든가 특히 한국의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빨리 어떻게 되든 간에 국가를 다잡고 회복력을 발휘하고 헌정질서로 귀환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을 해야 미국과 중국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내 문제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그런 계기가 최근에 이런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